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시작하기 전에 요 하는 장면이 녹화가 되어 있어요. 녹화되는데 보시면 카메라는 저만 있고 어머님들 안 나오시고 혹시나 질문하시면 목소리가 약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런 장면들은 다 한 다음에 이제 이거 뭐야 유튜브에 다시 또 올리는 과정이 있으니까 혹시 다시 보기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학년 이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도 별로 크게 코로나라고 홍보도 안 하고 있는데 자주 들어오시나요? 네. 일단 오늘 올라와 있는 제목 그 주제들이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쭉 풀어가면서 어쨌든 이건 일방적 강의가 아니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즉시 언제든 질문 그러니까 중간에 끊으시고 질문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상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2022 1학년들이 많텐데 1학년들은 아직 안 나왔고 2022와 2023은 큰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발표 단계. 보통 우리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4년 안에는 입시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고3, 고21, 중3 중3이 이제 최근 작년 11월 달에 발표가 났었죠. 현재 이제 고3이고 고3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은 다 1, 2, 3학년이 똑같아요. 근데 수능이 지금 3학년들은 원래 전 체제 그리고 우리 2학년부터 수능 체제가 바뀌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2와 고1은 체제가 똑같은 상황. 개정 교육과정에 수능 체제가 개편되었고 고교 학점제, 성취평가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말이 많았던 뭐 어찌한다, 없앤다 하는 거는 중3부터 시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고1, 2는 대부분이 살아 있어요. 예. 요거는 대학교 들어가는 해 기준.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이라면 2021학번 될 거니까. 항상 학년 대학에서 이제 대입할 때는 학년도 기준. 도로 대학교 1학년 되는 해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020이라는 건 지금 2학년들이 대학생 되는 게 2022년도. 2022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4년 예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3 11월 달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학 가게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3 새학기 이렇게 해서 중3 올라가는 달 해 2학년, 2월 달. 중2, 정확하게 중2 말, 중3 초, 요때 발표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럼 요걸 보고 이제 대학교육협의라는 데서는 요렇게 대입 전형을 기본사항을 짜겠습니다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시 전형은 어떻고 정시 전형은 어떻고 수시는 어떤 거 있고 이렇게 좀 선언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와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는 고2 4월 말이 돼야 돼요. 고2 어머님이 한 분 계시던데 고2는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럼 무슨 전형으로 몇 명을 어떻게 뽑겠다라는 게 대학마다 다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면 이제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란 걸 보시면 돼요. 고1들은 발표가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4년 예고제가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대학 정원 인원수 이런 건 바뀔 수 있겠지만 전형 방법은 바뀔 수 없으니까 지금 궁금하시면 들어가셔서 2022 전형 계획을 보시면 큰 틀에선 변함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입시 안정성이겠죠. 부모님들이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고1 올라가서 대학 입시가 크게 바뀐다면 우리 학교 급별이 아직까지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 뭐 지역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학교에 따라서 유불리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거 결정하기 전 그래서 중3 되기 전에 발표를 해주고 중3 때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선택대가 들어왔고 학교도 다 들어온 상황이죠. 또 들어가면 이제 시행기에 들어가시면 2020학년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런 거 뽑고 모집 시기 어떻게 전부 망라되어 있어요. 이게 고3 때 나오는 모집 요강하고 큰 틀에선 차이가 없어요. 약수를 해놓은 거고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고 시행계획은 약하게 요약해서 적어놨다.
그다음에 요강은 상세하게 풀어놨다. 그 정도로 되고 지금께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발표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아, 2학년이니까 네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요렇게 대교협에서. 영이 발표가 네. 되고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시행계획 대학들이 이제 각각 발표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아까 부산대 혹은 서울대에서 요렇게 뽑겠습니다. 해서 인원수가 다 나온 거고 고2는 요까지 와 있는 상태. 고등학교 2학년은 아무것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고2 거를 보라는 게 고1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4년 예고제니까 큰 틀에선 바뀌지 않을 거니까 따라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하고 정시. 수시는 9월 달에 원서를 써서 1월 전에 발표가 다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수시가 다 끝난 다음에 뭐 거꾸로 하면 수시가 다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정시 넘어가는 거거든요. 수시에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원 방법이. 학생부 위주의 교과, 종합, 논술, 실기실적. 정시는 2가지, 수능과 실기실적 있는데 사실 실기실적은 거의 예체능 계열이나 영어 특기자 이런 게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일반 아이들이라면 교과, 종합, 논술이 수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정시는 거의 수능인데 원서를 총 몇 장까지 쓸 수 있죠? 수시 때는 6장, 정시는 3장. 그래서 뭐 한 9번 정도 기회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헷갈리시는 게 수시에 4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4장인지 아시는 4개의 방법으로 6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 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3 때부터 아주 강화됐고 어쨌든 요거는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말입니다. 중3 아이들은 이게 다 적용되는 거겠죠. 고1 아이들은 요까지만 적용이고 고3은 여기만 이제 적용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 워낙 이게 편차가 많다면 말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런 거고 2022, 우리 아이들이겠죠. 여기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에서 소논문 기재 금지. 소논문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 다룬다 해서 아예 없앤다. 됐고 그다음 수상 경력 대입 제공 한계. 지금까지는 교내 수상은 모든 게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고3까지는. 근데 고1, 2부터는 수상 경력이 하나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수상 경력이 생활기록부에 하나만 기록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수상은 한 거는 전부 다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학기에 1개만 선택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 대학마다 달라질 수 있느냐? 뭐 A 대학에는 뭐 수학 강한 상 넣고 B 대학은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지금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학 원서 쓰기 전에 나는 수상을 한 학기 1개 세팅을 하게 되면 그게 그냥 갈 가능성이 많은데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학교마다 달라지면 그 수상일 하나만 하겠다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5개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되고요. 그다음 자율동아리 기재 1개. 자율동아리란 게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규 교육과정이란 건 우리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그거 다 하고 그 위에 자율동아리인데 이 자율동아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잘했는지를 아무도 판단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했다 하면 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율동아리 하나만 이제 하겠다. 원래는 몇 개씩 넣을 수 있었거든요. 됐다고 2024년 되면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이 자율동아리 너무 열심히 하려면 제 개인적 생각에는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유는 자율동아리 기재 1개인데 글자 수도 제한돼요. 30자. 30자 의미는 제목 포함이에요. 무슨 창업동아리 15시간 30명 이수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자율동아리를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동아리로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되죠. 정규 동아리 활동은 생활기록부에 5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규 동아리 말고 내가 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선배들 때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 자율동아리 자꾸 하게 되니까 가외적으로 하게 됐고 안 했는데 했다고 좀 불풀리는 성향이 있고 이래서 자율동아리가 많이 축소되었고 우리 아이 때는 하나만 들어간다. 이거 30자밖에 못 쓴다. 그래서
만약에 동아리를 해야 된다면 정규 동아리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있어요. 500자까지 쓸 수 있고 세트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조금 문항이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는 없어요, 이제. 그다음에 생활기록부가 이제 전 학생에게 다 쓰이게 되잖아요. 전 학생에게 다 쓰인다는 건 모든 과목이 들은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다음에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이렇게는 무조건 다 쓰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외 과목은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다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은 다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이제 공정성이 워낙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고교 정보 블라인드예요. 지금은 면접에서만 블라인드인데 서류까지도 블라인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가 확인이 안 되게 돼 있고, 그건 올해부터 바로 시행이에요. 그래서 고교 프로파일도 전면 폐지.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다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대학이.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오로지 그 아이의 내용만 가지고 이제 승부를 겨루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수능 위주 확대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시가 40%니까 정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시는데, 실상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기타 특기자 및 논술 연행 폐지 유도돼 있거든요.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고 폐지 쪽으로 간다이고,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기자 논술 전형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예체능에서만 특기자 실기 실적이 살아있고, 논술이라는 건 아마 장기적으로 많이 줄 상황인 거고, 2학년들은 나와 있는 상황,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정시 40% 이상 확대 공부는 요 대학에 한해서만이에요. 모든 대학이 40%가 아니고 요 대학만 4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 거꾸로 이 대학을 안 갈 생각이라면 정시의 40%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고1, 고2는 40%. 이게 2020, 2022 모집 정원이에요. 서울죠. 쭉 변천사를 보시면 모집 인원이 100이라고 봤을 때 수시비를 70, 68, 60, 40% 맞춰가야 되거든요. 2022. 그다음에 29.9, 31.9, 39.9. 6대 4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7대 3이었던 게 6대 4가 되더라. 그러면 정시 비율이 약 10% 가까이 느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서울 지역 대학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걸 좀 상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수시 모집이 100이라 했을 때 정시는 40% 빠져 있으니까 수시 중에 교과가 18.73%, 그다음에 총합이 51.9%, 그다음에 실기가 5.0, 그다음에 논술이 14.3, 정원의 10.5%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과와 총합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고 교과가 예년에 10% 내외였어요. 근데 18.3%가 됐거든요. 엄청나게 는 거예요. 는 게 또 어떤 강점이 있냐면 지역 학생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지역 학생들만 쓸 수 있는 지역 균형 전형이 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학교에서는 10% 이상 교과 전형으로만 뽑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서울, 경기, 인천 아이들이 못 쓴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뽑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이 3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인구의 반이에요. 반을 안 쓰는데 그게 10%가 느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과 성적만 열심히 하면 얘네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어려웠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10%밖에 안 뽑았는데 서울, 경기, 인천 다 하니까. 근데 지금은 18.3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10%가 서울 애들 아예 못 쓰는 거, 서울, 경기, 인천 애들. 그럼 8.3은 지방 애들 못 쓸 수 있어요. 그럼 10% 더하기 8.3%가 교과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교과 내신 성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된 거고, 종합은 줄었어요. 한 7%, 8%가. 정원 줄었는데 종합에서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보시면 수시의 절반 이상을 다 종합으로 뽑고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 합하면 거의 70%. 그럼 서울 지역 대학 갈 때 수시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 교과하고 종합만 신경 쓰면 되지 다른 거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논술을 안 뽑는 대학도 있고요. 이게 말이 14.3% 이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뽑으면 인원수가 편차가 너무 커요. 2명, 3명 뽑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글쓰기 실력이나 수학 것이 뛰어나서 우리는 그쪽을 하겠다는 학생이 아니면 늦게 시작하는 건 좀 권해드리지 않는 그런 실기 실적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정원에는 좀 특이한 농어촌이든가 아니면 사배자이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나 국가유 이런 게 돼야 되니까 그 자격이 있는 전형도 점점 인원수가 늘고 있다 정도.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어디 말? 네, 현재까지 서울대는 논술도 없고요. 실기 실적도 없고 교과도 없어요. 교과를 10% 달성하라는 게 고1부터예요. 고2는 권고였고 서울대가 권고를 안 들었어요. 서울대 빼고는 지금 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시가 아까 39.5%고 교과가 좀 미치는 게 요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울 지역 이야기고요. 부산 지역에 오시면 완전 딴판이에요. 수시 비중이 85%, 정시가 15%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를 부산에 있는 대학을 보낼 거다 하면 정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수시 생각만 하셔도 충분한 거죠. 거꾸로 하면 부산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부산대, 부경대, 뭐 동아대도 4등급 한 개 있지만 빼고는 거의 최저가 없거든요. 수능을 안 봐도 돼요. 그런 상황이면 고3 1학기 내신 성적 끝나고 나면 사실 애들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수도 있죠. 벌써 끝났으니까.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대학에 합격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있죠. 이유는 뭐냐면 부산 지역의 대학이 너무 많아요. 총 정원이 3만 5천 명인데 고등학생이 2만 명밖에 없어요. 대학들이 이제 우수한 아이를 뽑는다기보다 모집에 열중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 다 없는 거죠. 그냥 교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형 보시면 교과가 61.7%, 종합은 21.4%. 논술은 부산대밖에 없어요. 실기를 빼고 나면 그냥 교과만 해도 부산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갔느냐, 이거 어느 대학을 가냐에 따라서 지원 방향이,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성적 산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신 성적이 무엇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서울 갈 때도 10%인데 10%면 어마어마한 게 이제 제가 잠깐 계산해 드리면 16개 대학이 5만 명이에요. 정원이. 그럼 10%면 5천 명이잖아요. 5천 명인데 서울, 경기, 인천이 안 쓰니까 반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원래 고등학교에 2,500개인데 약 뭐 2,000개, 1,000개쯤 이래 된다 치고 2,000 조금 넘거든요. 인원수가 반밖에 원래 한 40만 이랬는데 20만 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부산으로 치면은 100개 고등학교밖에 없어요. 5천 명인데 원래 비중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인구수가 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6%가 아니고 12%가 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절반이 못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12%만 대충 10% 치더라도 100개 고등학교 우리 학교에서 10명이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교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교과 활동만 열심히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어쩌보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2학년 부모님 아시겠지만 요렇게가 전부 교과 활동이에요. 고등학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하루에 7시간, 그러면 35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1시간 빠지는 34시간이 보통 평균 시수예요. 거기서 어떤 고등학교들은 1시간 더 35시간 만들고 고3 때는 29개 이렇게 만들면 보통 1교시부터 7교시까지가 하루에 1과이면 그때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동 봉진 하잖아요. 이게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특기 사항란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교과기 때문에 1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4시간 더하기 여기 있는 과목 30시간. 이게 고등학교에서 하루 일주일 1과 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보통 교과만 보통 신경 쓰시면 되고 전문 교과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야 돼요. 전문 교과는 원은 특목고, 외고나 과고, 후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계 이렇게 될 거고 1학년 때 지금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이에요. 1학년들은 공통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공통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요게 공통 과목. 2학년은 요걸 다 끝났죠. 요거 끝나고 나면 2학년 올라갈 때부터 선택 과목을 배워요.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나뉘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구분하냐? 크게 두 가지로. 수능이 나오느냐? 일반 선택 과목. 수능이 안 나온다. 진로 선택 과목. 등급이 나온다. 일반 선택 과목. 등급이 안 나온다.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교과 전형 갈 때 일반 선택 과목의 등급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로 선택도 당연히 대학들은 반영은 하지만 그건 A, B, C 3단계밖에 없는 거고 일반 선택은 9단계가 되니까 대학들은 일반 선택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가를 아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을 관리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여기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기에 좀 승부가 갈린다 보셔야 되고 근데 학생의 특기 흥미적성을 살린다 하면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국어에서는 이런 것들 배우고 수학 이렇게 배운다 했을 때 이쪽에 있는 게 일반 선택 과목. 아까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고 수능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체육, 예술, 가정, 교양은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고 나머지 국수영, 한국사 이런 거 다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수능 과목이라서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닌 출제가 안 돼요. 근데 빨간색 있죠? 기하하고 물리투, 화투, 생투, 지투. 여기는 수능 출제가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등급은 안 나오고 내신 성적 등급은 안 나오고 수능 출제는 되고 일반 선택 과목이 기본이지만 요거 과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2학년들은 아마 있으면 요 조합을 해가지고 아마 수업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거고 1학년들은 아마 지금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안 되지만 아마 2학기 되면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2학년 때부터 어떤 과목을 배우실 것이냐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일 때 학교 다닐 때처럼 문과, 이과, 인문계, 자연계가 있지는 않아요.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인문계열 트랙, 자연계열 트랙. 만약에 국어 좀 하고 수학 조금 하고 사회를 많이 선택했다 하면 인문계열 트랙일 아이가 좀 강하겠죠. 그다음에 수학하고 과학을 좀 많이 선택했다면 자연계열 트랙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모두 다 섞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편리상 좀 구분해 놓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바뀐 건데 3학년하고 1학년 차이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다른 거는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면 숫자만 찍혀요. 어디서 몇 시간 했다. 특기사항은 적히지 않습니다. 여기 안 적힌 이유는 봉사활동을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하긴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써온 걸 가지고 그냥 보통 이제 써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활기록부 그러면 교사 중심 쓰는 게 아니니까 안 된다 해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나머지 항목들도 많이 축소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좀 있잖아요.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봉사활동 500자인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 교과목별이거든요. 요거는 500자예요. 근데 과목이 한 학기에 몇 과목쯤 될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한 10개 되거든요. 그러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5,000자가 적힐 수 있죠.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영역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건 안 하셔도 된다가 아니고 그거보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세특은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수업 시간에 활동한 내용만 적게 돼 있어요. 수업 시간에 관찰, 평가한 내용만 선생님이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적힐 수가 없겠죠. 아시다시피 과정평가, 수행평가를 하죠. 집에서 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과정평가는 위법해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을 얼마나 우리 아이가 활동을 열심히 잘했는가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꼭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활기록부는 학교 생활기록부예요. 정식 명칭이. 그러면 학교에서 생활을 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한 건 기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중3부터는 봉사 활동상 자체도 없어져요. 외부 봉사활동은. 학교 봉사만 남아있고. 근데 외부에서 한 걸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전화가 오거든요. 그럴 때 구분하는 기준은 딱 간단합니다. 여기 국내일 경우에 해외 나간 건 안 돼요. 선생님 수학여행 가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안 돼요. 무조건. 뭘 했든 안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어야 되고, 두 번째, 학교 교육계획에서 학교가 주체, 우리 학교가 주체해가지고 해운대 백사장 나가서 쓰레기 주웠어요. 기록할 수 있어요. 주체가 우리니까. 근데 해운대 구청 장이 주체해가지고 쓰레기 줍고 나왔어요. 봉사 시간은 적히겠죠. 근데 자율활동 어디에도 적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이유는 학교가 아니고 구청이니까. 그럼 학교인데 학교 아닌데 적을 수 있는 건 뭐 있냐면 여기 교육부, 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 우리 학교 위에 교육청, 우리 학교 더 위에 교육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학교. 내가 양정고등학교 다니는데 진여고에서 뭘 해요? 해서 뭘 했어요? 적을 수 있어요. 같은 급은. 우리 학교에서 진중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못 적어요. 초등학교도 안 돼요. 대학교도 안 돼요. 같은 급, 수평과 수지구. 요거만 되고 그 옆에 것들은 어떠한 것도 안 되니까 이제 명확하게 교육부, 교육청 학교냐, 옆에 학교냐. 그거 무엇입니다. 그거 아닌 데는 절대 안 적힌다. 그리고 가끔 사설 업체 같은 데서 이걸 하면 학종이 좋다. 다 거짓말이에요. 적을 수가 없어요. 부산시 교육청하고 부산시청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했다. 못 적어요. 무조건 교육청, 교육부, 학교. 하나만. 단독 주최 주관이 하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어쨌든 외부 기관에 들어가는 건 못 적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산대학교에 가서 활동해서 적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부산대학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소만 빌리는 개념. 강사도 부산대학 교수인데 돈도 교육청에서요. 그러면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산대학교 주최 무슨 RN이 하면 못 적어요. 이해되시겠죠? 고등학교에 오시면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은 한 번도 못 보셨을 건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내신 석차가 나옵니다. 아까 어떤 과목 나오냐면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성지 평가가 A, B, C, D, E까지 나와요. 요거는 대학 갈 때 아무 관계 없어요. 요 1부터 9등급까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 체육, 진로 선택 과목. 요거 아까 배운다 했잖아요. 요거는 A, B, C 3단계만 나와요. A, B, C인데 100명의 아이들을 3단계로 나눌 것이냐, 9단계로 나눌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상대평가예요.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에서는 A를 100% 다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평가에서는 100점 받으면 1등급이 없어져 버려요. 동점자 때문에, 처리 규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온다. 이것 때문에 내신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갈라져서 대학의 교과 전형이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라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지금 어렵고 시험이 어려워서 한글 중에 한 50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60점이 최고점이다. 그러면 석사 등급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시도에서는 아무 상관없죠. 대학에서 볼 때는 등급만 본다 했잖아요. 그럼 성취도가 60점 되니까 D가 나왔더라도 그건 대학 갈 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이 선생님 어렵게 60점이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C예요. C는 아니겠네요. B겠네요. B. 이건 타격이 있을 수 있고 학교들은 이걸 다 관리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학생을 B나 C를 가게 하기는 좀 않겠죠. 근데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요 트랙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성적을 구분해야 되는 부담감이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등급제가 나오는 과목들은 보통 시험 문제가 어려울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쉬우면 동점자가 양산돼 등급이 안 나와버릴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어요. 그냥 과정 평가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좀 성향이 다릅니다.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과목은 석사를 주고 저것만 배우는 거고. 네. 일반 예를 들어 선택 과목은 석사 등급도 나오고 밑에 그쵸. A부터 E도 나오고. 나오는데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와요. 여기는 성취도와 이 A 받는 애가 몇 %인가 그 정도만 나온다고.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의 분류인데요. 공통과목 아까 말씀드렸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등급 다 나와요. 근데 요거는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대학 가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똑같아요. 공통 과목하고. 요게 9등급제. 요게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이것도 봐요. 학종에서는 요거도 많이 보는데 교과에서 내신 교과 전형에서는 이거를 주로 많이 본다고 되겠죠.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고 수강자 나오는데 석차 등급이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 성취도, 분포 비율 요거만 보이시죠? 요거만 나와요. ABC 몇 %인가. 알겠죠? 그 다음에 교양, 뭐 철학, 뭐 윤리와는 안 되겠구나. 뭐 환경과 뭐 건강 이런 것들은 패스와 페일이에요. 그래서 다 패스. 뭐 페일 되면 진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고 패스 될 거고. 아까 전문 교과는 이제 특목고, 과거에서 하는 거고, 투는 실업계, 특성화고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 요거는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1중 수강자 13명이야. 우리 이제 2학년 어머님 아시겠지만 과목 선택하다 보면 소인수 과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고등학교에서는 그 과목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14명이에요. 무조건 등급을 내야 돼요. 일반 과목은. 근데 13명 이하일 때는 등급을 안 내도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4명이면 1등급이 4%거든요. 1등 하면 등급이 한 명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13명이면 더 할 거고. 그래서 내신 성적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나오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일부 등급 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간 통합 선택교육, 공동교육과정이라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 과목이 개설이 안 됐어요. 근데 옆에 학교는 과목이 개설됐어요. 근데 그걸 듣고 싶어요. 그럼 찾아가서 들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등급을 안 내고 그냥 이수했고 뭐 어쨌든 이렇게만 세특만 적어줘요. 요거는 추가 이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5단위 곱하기 6학기 한다 그래. 34단위 곱하기 6학기 204단위인데 요거는 추가 플러스. 2학년 때부터 선택하면 최대 몇 과목 더 할 수 있으면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대신에 시간 비용을 더 들여야 되니까. 수고로움이 드니까 무조건 많이 한다고 결코 좋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따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공동교육과정이 우리 학교에 열릴 수도 있고 옆에 학교에 열릴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소인수 과목이 한 4개쯤 된다. 그럼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는 소인수 과목을 등급을 내겠다 안 내겠다는 무조건 선택이에요. 내면 4과목 다 내야 되고 안 내면 다 같이 안 내고. 그거는 학교에서 아마 결정해 주실 거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꼭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듣고 싶다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들은. 그래서 이제 과목을 그럼 어떤 거 해야 되냐? 우리 아이는 무슨 계열 갈 건데, 뭐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간호계열, 의학계열 갈 건데 뭐 들을까요? 질문 참 많이 올라오거든요. 올 때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어떤 과목을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건 없지만 이런 거 하면 좋다, 괜찮다,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꼭 절대적으로 이거 안 들으면 못 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과전형 갈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 대학 가기 위해서는 안 들어도 돼요. 선택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우리 집 아이는 수능으로 갈 거예요. 무슨 과목 들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런 과목 들을 때 아주 영향을 크게 받는 전형이 있어요. 무슨 전형이겠어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의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근데 교과전형이나 정시전형에서는 평가 요소 방법이 없어요. 평가할 방법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이냐에 따라 과목 선택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있어요. 가고 싶은 대학이나 아무 대학 가셔도 요즘 이제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대학에서 발간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공지사항 보든가 자료실 보시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란 게 참 너무나 다양하게 나와요. 내신이 3등급이에요. 이 3등급이라는 숫자가 대학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위에 거는 성적이에요. 아까 제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온다 했잖아요. 1, 2, 2, 3, 5, 9 등급 받은 거예요. A 학생, B 학생 2명이 있는데 학교는 다를 거예요. 단위수가 3, 3, 3, 3. 이 말은 뭐냐면 일주일에 국어를 3단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은 7단위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단이고 이렇고 여긴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요 학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과학 중점고, 일반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과학 중점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수학과 단위수가 좀 많아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보통 5, 5 되든가 4, 4, 4, 4 되든가 6, 6 되고 이렇게죠. 편성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전 과목 평균이 저희들이 다 계산하니까 3.33 나와요. 이 3.33이란 건 숫자를 이거를 다 합쳐서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2과목. 이 위에 숫자 더하기 12 하면 3.33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3.33 등급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노란색 보이시죠? 단위수를 곱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A 학생은 4.14가 되고 B 학생은 3.24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A 학생은 단위수 높은 거에서 시험을 좀 못 쳤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3.6인데 단위수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는 2.88, 2.88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숫자는 단위수와 적용 안 하면. 적용하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지죠. 왜냐하면 이 학생은 수학과학의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둘 다. 그래서 B가 인문계로 갈 때 훨씬 더 유리한 대신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전과목 반영할 건데 혹은 국영수 사회만 할 건데 단위수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 내신이 상당히 편차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등급입니다라는 거는 대학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3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는 그냥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있구나. 이거 대학 갈 때는 그 숫자가 다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특정 학생 거를 샘플을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서 내신 성적을 쭉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전 과목 전 교과에 단위수 곱하지 않았어요. 3.357이었어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전공 보니까 다른 과목 음악, 미술, 체육이나 기술과 제2외국어 이런 거 안 봤을 때는 3.192예요. 그럼 요거 보면 이 아이는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걸 망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좀 더 내려와서 국어, 영어, 수학 각 상위 3과목 12과목 보니까 3.156이에요. 이게 이제 동아대식이에요. 동아대학교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상위 8개 과목 있는데 밑에는 전교과 상위 8개 과목 보이죠. 1.917. 이거는 아무 상관 안 하고 아무 과목이나 8개만 보겠다 하면 1.9가 나와요. 그럼 이 아이가 전체 일반적인 평균 에버리지는 3.3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1.9인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지난해 전형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거 볼 때 어느 대학 가도 점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 아이보다. 높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8과목 받느냐 12과목 받느냐 전 과목 반에 따라서 내신 등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작년에 몇 과목을 어떻게 받는가가 중요하고,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요. 해마다. 맨날 바뀌지는 않는데 해도 바뀌었다면 전년도에 몇 과목일 때
이렇게 될 거냐를 확인해야 돼요. 실제로 부산의 모 대학이 재작년에 전 과목을 다 보다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줄였어요. 과목 수를 12과목으로. 그럼 내신 성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애가 이제 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올해 식으로 계산하니까 자기가 한 3등급인 거예요. 근데 작년의 식을 보니까 한 4등급대 합격자가 나온 거예요. 전 과목이었으니까. 우와, 나 3인데 4인데 내가 이기네? 써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유는 작년엔 전 과목이었고 올해는 12과목은 달라졌으면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학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몇 과목권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서울에 있는 모 대학들은 전 과목 진짜 국어, 영어, 수학, 소위 말하는 등급이 표시되는 모든 과목을 전 과목이라 하고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대학은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과목,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과학 전 과목. 이 전 과목이라는 표현이 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전 과목인데 또 어때 그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 A를 1등급을 줄 거냐 2등급을 줄 거냐 3등급을 줄 거냐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옵션이. 그래서 숫자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슷한 대학이라면 우리 아이를 유리하게 봐주는 교과 전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려워 보이시죠? 계산 다 해줘요, 대학이.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3학년 원서 쓰기 한 달 전쯤에는 그 계산할 프로그램을 다 내드립니다. 거기에 우리의 성적만 쭉 집어 넣으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유용한 프로그램은 어디가 혹시 들어보셨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성적 넣으면 시기쯤 수시 원서 쓸 때 시기쯤 되면 대학별로 내신 성적이 얼마인가 자동 계산이 쫙 다 돼져요. 그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은 아무도 모른다. 시기 돼봐야 안다. 우리 니 이거 되겠어? 하는 거는 그 대학 요강하고 우리 아이 내신하고 맞춰봐야 돼요. 그거 안 맞춰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고려대학 교과는 보니까 내신 전부 전 과목 반영에다가 진로 선택 과목이 A 등급이 일정 비중 넘어가면 아까 제가 ABC 성취 평가 나올 때 비율 적을 그게 일정 비율 넘어가면 불이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A 등급이 20%면 그걸 등급으로 한 사람은 1점 몇 등급 이렇게 되는데 A 등급이 한 50% 나오면 제가 계산하니까 한 4등급까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 메시지는 고려대에서는 성적 부풀리기 하지 마라. 이렇게 시너지가 나오는데 근데 고려대 하나만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A를 또 확 줄일 수는 없는 사정일 거예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양하게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려는 지원하는 대학의 내신 성적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절대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 우리 아이 내신은 진짜 대봐야 한다. 그래서 또 하면 고려대식은 1등이 한 명이라면 좀 하위권 대학의 1등은 수십 명일 수도 있어요. 그 학교에서. 그렇겠죠. 등급제로 하면 예를 들어 1등급이 4% 정도 끊어지는데 학교에서 ABC 3개로 나눈 진로선택 과목인데 A를 세트 적극적으로 못할 거니까 예를 들어 20, 30% 정도 쓰면 A를 넣었다. 그럼 실제로 9등급이랑 비교하면 그 3등급 정도까지가 거기서 다 포함되잖아요. 대학이 이 등급제와 진로의 의미를 1점 몇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 잘 모르죠. 가봐야 아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은 A를 단순히 1등급으로 주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고대같이 그렇게 주는 대학도 있고. 근데 A가 20%예요. 근데 1등급이 예를 들면 등급제로 하면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이고 23%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그러면 3등급 받은 아이가 A가 30%일 때 이 A보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대학들이 알아서 판단한다. 그거는 대학들이 자기 나름대로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간단한 건 점수는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대학마다 우리 아이의 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의고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는 1년에 4번 1, 2학년들은 3, 6, 9, 10일 치는 거죠. 3월 달은 온라인으로 쳤고 6월 달은 이제 쳐야 되죠. 혹시 일부 학교들은 2학년도 못 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3학년 되면 3, 4, 7, 10 이게 교육부고 6월, 9월이 평가원에서 낸 문제를 내요. 그래서 3학년 되면 모의고사가 총 6번이 되는데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재수생이 같이 들어와요. 나머지 시험에는 어디에도 재수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모의고사 성적은 부풀려져 있어요. 이유는 재수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 나 내신 안 나오니까 수능으로 갈래.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수능 다가올수록 우리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6월달 모의고사에는 재수생이 약 N수생이라죠. 6만 명이 들어와요. 9월달에는 한 2, 3만 명. 근데 수능 되면 15만 명이에요. 재수생이 평균적으로 재학생들보다 표준 점수가 한 10점 이상 높아요. 과목당.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의 평균적인 내신 수능 성적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정시 갈래? 어려운 선택이에요. 안 된다가 아니고 힘든 선택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시 때 최선을 다하는 게 대학생이 제일 좋은 답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정시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거지. 바로 정시 한 번 더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 다 나올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2학년 어머님들이나 1학년 다 이걸 보신 적이 없어요. 저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2학년부터 수능이 바뀐다 했잖아요. 체제가. 그래서 바뀌는 체제의 수능 성적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3학년들도 6월달 돼봐야 이 성적표를 처음 보게 돼요. 보게 되면 한국사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표준점수 100분위가 없어요.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다 나오는데 예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선택 과목이 표시가 돼요. 국어에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택일이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일이에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요? 그래서 대학들 중에는 자연계열 올 때는 미적분과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이렇게 써놓은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확률과 통계가 돼 있다면 아무리 이걸 100점, 100분위가 100점 전국 1등을 했더라도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항구 영역도 사탐하고 과탐을 섞어서 칠 수 있고 사탐만 칠 수도 있고 과탐은 다양하게. 근데 서울 상위권이나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은 과탐 2개 고정이에요. 근데 인문계열은 사탐, 과탐 아무 상관없이. 그다음에 제2외국어 절대평가.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라는 거를 앞에 보통 대학생들이나 고3까지는 아랍어를 응시를 했겠지만 이제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절대평가가 되면 이제 아랍어도 40점이 넘어야 1등급이 될 겁니다. 안 할 거지만 이제 이런 건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성적이 나오게 될 거고요. 궁금해 하시는 게 국어의 선택 과목이 2과목이에요. 그죠? 어떤 거 선택에 대해서 등급이 이제 2부류로 나누냐 했을 때 아니에요. 줄은 한 줄로 세워요. 화법과 작문 선택한 이쪽에는 화작을 선택했고 여기는 이제 언어와 매체 선택했다면 합쳐서 점수를 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 75점, 선택 과목이 25점인데 합해서 보정값 해서 한 줄 세운다는 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수학가와 수학 나아가 성적이 분리돼 나왔잖아요. 합쳐서 나와요. 그래서 대학들이 어찌나 했냐면 미적분이나 기하만 칠 수
아이들만 올 수 있다라고 제한을 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수학이 1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75점에 해당하는 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동일하게 문제는 문제가 똑같아요. 나오고 네. 나머지 25점에 해당하는 게 뭐 한글과 통계로 25점, 기하로 25점, 유정분으로 25점 그렇죠. 따로따로 친 다음에 100점 만점의 점수를 다 합쳐서 줄을 쫙 한 줄로 세워요. 이해되셨죠? 넘어갈까요? 자, 이건 이제 1학년들은 모의 성적표가 아직 나왔나요, 한 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렇네요. 자, 이제 모의 성적표를 받으시게 되면 이게 원점수. 야, 이거 100점 만점, 5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는가가 원점수예요. 이거는 대학 갈 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능 성적표에는 이 원점수라는 게 표시가 안 돼요. 이 100점 만점을 0에서 200점 표준 점수로 이제 환산을 하거든요. 거기서 몇 점이 나올 거고 학급, 학습학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전국 100분위가 97.9라는 건 1000명 중에 몇 등 했단 말일까요? 100%, 100명 중이면 3등이죠, 3등. 2점 정확하면 2.1등. 100분위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쭉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4% 안에 들었기 때문에 96% 안에 들었기 때문에 1등급. 여기는 91.48은 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등급. 원점수가 100점인데도 전국 100분인가? 이유는 동점자가 그만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어 문제는 참 쉬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탐은 50점 만점, 과탐도 50점 만점 이렇게 됩니다. 등급은 이렇게 나오고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 없이 등급만 있고 나머지는 없고 이렇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때 제일 중요한 건 등급이에요. 왜 수시 때 등급이 중요하냐면 최저학력을 맞출 때는 등급을 물어보니까 너 몇 등급이니? 3개 6, 3개 7, 2개 2, 그러니까 2개 4 등급을 물어요. 정시 때 묻는 건 허점 표준 점수나 100분위. 등급을 물어보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영어하고 한국사는 당연히 등급을 물어봐야죠. 이유는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적표를 들고 오면 모의 들고 오면 반에서 몇 등인지를 이제 물어보실 게 아니고 몇 점을 어떻게 받았는가 중요하겠죠. 국어 같은 게 아까 100점이었으니까 볼 게 없겠죠. 수학은 틀린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시면 국어는 보충할 게 없지만 수학은 보충할 거, 영어 보충할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보시고 어떤 과목을 보충해야 되는가. 문항에 따라서 문제가 어떤 주제인지가 다 나와 제공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되고 100분위가 이제 조합. 아마 정시 갈 때 얘가 이과로 가면 국어, 수학, 과학을 보통 볼 건데 전국 99%. 이 정도 나오면 서울 지역 최상위권 갈 수 있겠죠.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밑에 보면 요게 있어요. 근데 부모는 이거 잘 안 보셔요. 근데 이걸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E라는 건 정답률이 20% 미만이에요. 틀리는 게 당연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수학이 D 틀려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얘 뭐 틀렸냐면 B 틀렸어요. 얘가 B를 안 틀렸다면 1등급일 수도 있어요. B는 정답률이 60% 이상이에요. 60%. 60% 이상이에요. 10명 중에 6명이 맞추는 거예요. 6명이 아까 보신 60% 이상이면 4등급이잖아요. 4등급도 맞출 수 있는 걸 2등급이 틀렸다는 건 제대로 안 보고 실수했다는 거. 이거는 틀려도 되지만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 영어에서 17번까지가 듣기예요. 16번에 듣기를 틀렸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틀리는 거니까. 그것도 B. 탐구도 D는 맞추면서 C가 틀린 거예요. 쉽다는 건데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 틀리는 과목들은 실수했던가 그 부분이 조금 약했던가 이런 거니까 충분히 봐야 돼요. 여기는 어차피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아이들의 싸움이지만 여기 이 파란색은 그렇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틀리는 건 없어야겠죠. 그럼 실수를 줄이면 점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제 실력을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만들고 이 D, D, E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나아가야 돼. 이것만 해결해봐. 여기서 틀리면 헛방인 거죠.
요거를 꼭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영어에서 왜 크게 가 많아요? 아까 듣기가 영어 외국 원어민들이 자기들이 표현하기 이렇대요. I am a boy 할 정도로 느리게 말한대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표현대로. 그렇죠. 쉽죠, 훨씬.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 독해에 나오는 단어 수준하고 듣기에 나오는 단어 수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영어는 보통 외국 연음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딱딱 끊어서 해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발음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기는 안 틀리는 게 어느 정도 수준 한 2등급 이상 나오는 아이들은 뭐 3등까지도 안 틀리는 게 정상일 거예요. 수시 모집별, 전형별 주요 특징을 이제 한번 볼게요. 대입 전형은 크게 아까 이 네 가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게 이제 수시 때 요 세 가지였고 정시 때는 요거 하나. 이렇게 되겠죠. 특히 실기 실적을 뺀 이유는 아시겠지만 예체능 계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전형을 보시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이렇게 교과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등급부터 9등급이든가 A, B, C든가 그럼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이라도 교과 영역이 안 되는 아이를 뽑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신 성적. 숫자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할 때 비교과가 얼마나 좋아야 되나요? 교과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세부 능력 및 특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 잡다한 것들이 중요해요. 논술 전형 교과 필요합니까? 크게 안 중요할 수 있지만 내신 3등급과 내신 5등급은 3등급 아이가 점수가 더 좋아요. 그러면 0.1점이라도 교과가 좋으면 0.1점짜리 논술 문제는 없어요. 그럼 그 0.1점을 잡기 위해서 논술을 그만큼 더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교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정시에서는 교과가 안 들어가는 대학이 훨씬 많아요. 들어가는 대학도 여전히 존재를 해요. 그다음 특히 교대는 엄청 중요해요. 교과 전형이. 그런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에도 어디에도 두 번째 수능 다 있어요. 교과 전형엔 수능이 엄청 중요할 수도 있고 엄청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최저학력이 있으면 엄청 중요한 데고 최저학력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데고 상위권 대학 교과 전형인 경우 최저학력 거는 대학들이 제법 있어요. 그거 보셔야 되고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 중요합니까? 예. 이유는 학생부 종합임에도 수능 최저를 거는 대학들이 있죠. 서울대도 걸고 이대도 걸고 몇 군데 부산대도 걸고 그 다음에 혹 수능 최저가 안 걸리더라도 내신이 1.5등급이에요. 2등급 정도. 2등급이에요. 어느 대학을 쓸까요? 기준은. 제가 원서를 쓰러 갔어요. 우리 아이가 내신 2등급인데 어느 대학 쓸까요? 라고 어머니 물었어요.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2등급이면 서울대도 2등급 합격자가 있고요. 또 제일 하위권 대학도 2등급 대 합격자가 있어요. 같은 2등급인데 어느 대학 써야 돼요? 선생님들이 내세우는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 혹은 수능 성적이에요. 이 아이가 모의고사가 이 정도니까 수능이 이 정도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정시 때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이상 씁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내신은 2등급인데 수능 때 뭐 한 5좀 나온다. 그러면 서울에 혹은 부산에 상위권 대학 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밑에 더 아래쪽도 써야 되죠. 근데 내신은 2등급인데 수능은 1111 나와요. 모의고사가. 이 아이를 보고 부산대 쓰라 할까요? 동아대 쓰라 할까요? 안 쓰라 해요. 상위권 쓰라 하겠죠. 그래서 기준 잣대가 수능 체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판단의 기준. 이거는 교과 종합 논술 다 마찬가지. 논술 전형은 수능 체제가 대부분 걸립니다. 일부 대학 몇 개 빼고. 그래서 논술은 교과도 돼야 되고 논술도 돼야 되고 수능 체제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전형이에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정시는 당연히 수능이 제일 중요하죠. 교과 안 좋으면 교과 9등급이라도 정시 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안 좋은 교과 안 보는 대학 가면 되니까. 근데 수능이 안 좋으면 좋은 대학 갈 가능성은 없죠. 이렇게 그럼 대학 입시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교과 성적하고 수능 성적하고.
뭐 다른 활동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고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랑 우리 아이들은 그걸 빼놓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동아리 뭐 할까? 우리 부모님들은 해줄 수 있는 게 봉사활동밖에 없잖아요. 봉사활동 기간 찾아주는 거. 봉사활동 가야 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교과 성적하고 수능 성적이 되면 다른 거는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거를 중점으로 다른 걸 관리하시도록. 그래서 수시 6번, 정시 3번, 추가 모집이라는 건 뭐냐면 수시 모집 뽑고 다 뽑고 정시 뽑잖아요. 그죠? 정시 때도 다 못 뽑는 대학들이 생겨요. 근데 하위권 대학은 중상위권 대학도. 그럴 때는 추가 모집하고 이때는 원서 쓰는데 제한이 없어요. 100개 써도 돼요. 어쨌든 그래가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되는 건데 이까지 가는 거는 참 살 떨리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끝나야 될 건데 수시는 6번, 정시 3번 된다는 건 복수 지원이 된단 말이잖아요. 6번 쓴다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 좀 헷갈려 하시던데 학과 6개가 아니에요. 대학 6개도 아니고 뭐 6개냐면 전형 6개예요. 전형은 대학마다 하나 있는 대학은 없고요. 한 3개, 4개, 5개, 6개, 10개 있는 대학도 있어요. 그 전형에서 몇 개를 쓸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총 전형은 6개. A, B, C, D, E까지 한 개씩 한 대학마다 한 전형씩 쓸 수도 있고 한 대학에 6개 전형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교과 경영학과 종합 경영학 쓸 수 있습니까? 그 대학에서 제한을 안 두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영학과를 교과 종합 다 쓰는데 교과 전형으로 경영학과 쓰고 뭐 사학과 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복수 지원은 기준이 뭐라고요? 전형으로. 그래서 우린 6개 쓰자는 건 전형 6개 쓰는 거구나. 대학의 전형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한 대학에 다 몰아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우리 대학에 몇 개 쓸 수 있는가는 대학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는 몇 개 쓸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런 6회의 제한이 없는 대학들이 있어요. 사관학교. 그 다음에 각종 특별부에 설치된 대학.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특수목적대학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대학이지만 포항공과대학 포스텍은 제한이 있어요. 일반 대학이. 특수목적대학이 아니고 구분을 하셔야 되고 사관학교 쓸 수 있고 그러면 수시에 10개 쓸 수 있어요. 6개 쓰고 카이스트 쓰고 디지스트 쓰고 유니스트 쓰고 지스트 쓰고 10개 썼잖아요. 사관학교 쓸 수 있어요. 11개 썼잖아요. 전통종합예술대학도 쓰고 뭐 다 쓰면 10몇 개 쓸 수도 있어요. 전문대도 써야 되죠. 전문대에 쓰셔서 붙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돼요. 한 군데라도 붙으면. 4년제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붙으면 가야 돼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특별법에 의한 대학들, 사관학교하고 스트 대학들은 붙어도 정시에 쓸 수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전문대는 쓰시는 거는 무제한이에요. 100개도 써도 돼요. 근데 써서 붙으면 가야 돼요. 등록. 정시에 못 간단 말이에요. 4년 다 떨어지면. 근데 특별법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에서 붙어도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차이점은 그게 제일 큽니다. 전문대는 수시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이 없으나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 못하는 거고. 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은 수시 6회의 제한을 안 받으면서 합격해도 정시에 또 지원이 가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마 자연계열, 공과계열로 갈 학생이면 약간의 수업 원서료만 내면 10개까지 쓸 수 있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있는 겁니다. 단 포스텍은 아닙니다. 일반 대학입니다. 6번 횟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가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일반고, 대부분 일반고 아이일 건데 그러면 다 쓸 수 있지만 특성화고 나온 데는 안 된다. 특성 졸업자도 안 된다. 농어촌은 부산에서 농어촌 쓸 수 있는 고등학교는 정해져 있잖아요. 기장에 있는 학교들. 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보시고 지원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산에 있는 모 대학인데 최대 4회까지 복수 지원 가능 적어놨어요. 그럼 이 부산대학교거든요. 4장을 쓸 수 있다고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1회 총 6번을 쓸 수 있는데 4번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부산대가 친절하게 한 과마다 전형을 최대 4개까지만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6번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경영학과 가고 싶으면 교과 있고 교과 지원 있고 종합 있고 논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이렇게 전형이 많은데 딱 이 중에서 한 번. 여긴 이렇게 한 번.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지원관이 6번처럼 보이지만 실제 쓰는 건 4번. 이렇게 몇 회 쓸 수 있다고 보통 공지를 다 합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제한이 없다면.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부산대에는 최대 전형을 4개까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과를 꼭 가고 싶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 교과, 지역, 학종, 논술 4개를 쓸 수 있죠. 근데 교과 전형이 1회 지원되어 있잖아요. 교과로 경영, 경제, 국제, 통상, 무역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전형당 1개씩이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를 이제 던지는 거는 교과 전형은 간단해요. 숫자만 딱 나오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결과값만 기다리면 돼요. 변수가 없어요. 종합은 숫자도 본다 그러죠. 글자도 본다 그러죠. 수능 부분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준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정관 등이 참여하여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한다. 뭐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학생부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소서, 추천서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자소서, 추천서는 점수화되지 않아요. 참고 자료예요. 면접은 당연히 있으면 점수화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면접 없는 전형 같으면 학생부면 생활기록부가 전부 다예요. 근데 자기소개가 잘 써졌다면 교수나 사정관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거겠죠. 그렇게 인식해야 되고 학교 생활기록부가 풍성하게 하면 되는데 고3 때 되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는 석 달 써요. 그 석 달 쓰는 동안 수능 다 흐트러지겠죠. 그럼 수능을 말아먹는 거예요. 그럼 학종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재수 가는 거예요. 수능을 망치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나를 표현해주고 솔직하게 쓰면 되는 거고 수능 관리를 제일 잘하는 게 학종에 이기는 방법이에요.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 생활기록부는 누가 쓰시죠? 선생님이 쓰시잖아요. 선생님은 거짓말을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평소 때 우리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관찰한 사실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수업 시간이든 조종내 시간이든 동아리 시간이든. 그러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충실하게 쓰는 아이들에게 눈에 띄면 그걸 열심히 잘 적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늘 학원을 새벽 1시까지 다녀서 수업 시간에 늘 자는 아이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잠. 이렇게 쓰면 난리 날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쓰실까요? 그냥 무색무취하시죠. 근면성실함. 이러면 대학은 다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참 쓰실 말이 없구나. 근데 선생님이 얘가 수업 시간에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독특했었고 이런 걸 책을 읽어보려고 했더만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내서 질문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 이거 하면 애정이 엄청나게 있는 아이겠죠. 그럼 누구를 뽑을지가 정해지는 거겠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동아리 시간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자율활동 시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생활기록부에 써지는 거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충실하다는 개념을 잘 아실 거라고. 내신 성적이 잘 나온다고 충실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의 성장 과정과 결과, 지원동, 인성, 관심 등을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됐어요. 다
다 좋은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학업 역량을 뭐 본다고요? 성적. 내신 성적도 물론 당연히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할 건데 1등급이면 1등급도 공부 잘하는 아이고 1.5등급도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2등급도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게 교과 전형에서는 다른 거죠. 1.5가 1을 이길 수는 없지만 학종에서 1.5가 1을 이길 수 있어요. 뭐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공부 잘한다는 기준이 대학들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은 한 2등급 평균 정도만 되면 A 주겠다. 이렇게 한 대학이 있으면 1등급이나 2등급이나 다 A인 거예요. 그럼 1과 2가 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커피숍 가서 이렇게 해야죠. 야, 어느 고등학교에 1.5가 뭐 어느 대학 떨어졌는데 1.5는 붙었는데 1은 떨어졌어. 그 학교 비리가 있는가 봐. 비리가 아니고요. 1.5나 1이나 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다른 역량으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실 때 어디에 이게 자료가 있냐면 대학 가면 다 있어요. 부산대 입학처 이렇게 들어가시면 수시 모집에 자료실이 있어요. 그럼 여기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이걸 이제 법적으로 다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거. 우리는 학생부 종합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대학 수학 준비도, 탐구력, 정보 적합성, 발전하는 인성을 1억 퍼센테이지로 봅니다. 라고 돼 있어요. 100점 만점이면 15점, 25점, 25점, 15점, 20점 이렇게 했죠. 이걸 다 공표하는 거예요. 해놓고 15점 때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봐요. 돼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냥 얘 마음에 들어. 합격. 안 들어. 불합격. 이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보시면 대학 수업 준비도는 평가 항목이 이런 거면 평가 내용을 전체 성적, 이수 과목, 단위 성적 어떠한가, 심화 과목을 뭐 들었는가, 학년별 성적 변화 추이는 없는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디 있는가, 교과 발달사항, 학적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여기 고교 프로파일도 안 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관찰 가능하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어디에 나와 있어도 다 있어요. 자기들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항목을. 그 다음에 지적 탐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세분 특기사항 이렇게. 요걸 잘 관리해주면 부산대학교에 맞는 아이인가 아닌가 알 수 있겠죠. 네. 0점부터 25점을 주지는 않죠. 당연히 않죠. 보통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A, B, C. 많으면 A, B, C, D, E. 그리고 기본 점수가 기본 있어요. 근데 만약 A, B, C라면 C 받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죠. A, B, C, D, E까지 있다면 D 받으면 합격하기가 어렵겠죠. 적어도 A, B, A, B면 All A도 당연히 수석 합격이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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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정도 수준. C라는 걸 보니까 어떤 대학 보니까 100점 만점이 75점이더라고요. A, B, C면 낮으면 75점 주냐니까. 잘한 아이인데 그냥 평균 이상인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70 그냥 조금 아깝다. 그다음 B는 85점, A는 85점 이상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0.1 가능성 없어요. 근데 75점, 70원, 75점 항목비를 받았다면 당연히 될 가능성은 없겠죠.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 부산대학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각 과마다 본 인재상. 저는 인재상보다 뭐 중요하냐면 이거 보세요. 관련 교과목. 경영학과 가려면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애들이나 부모님 물으면 제일 중요한 거.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근데 보시면 찍으실 필요 없다니까요. 부산대 입학제 있어요. 찍으셔야 되는데. 경영대 가면 보세요. 경영학과하고 경제학과. 경영,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고. 여기는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같은 상경 계열인데도 수학이냐 사회냐 달라요. 왜 다를까요? 경영이라는 건 숫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학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탁 앉아가 숫자 통계 내고 이래도 문제 없을 사람이 연구 스타일이에요. 경영학과는 사업할 사람 아니에요? 조직을 끌고 사람을 부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학과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요? 사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회 성적이 안 좋고 수학 성적이 좋다. 근데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경영학과보다는 경제가 더 어울릴 수도 있죠. 이렇게 좀 틀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대학은 경영학과를 또 수학을 보겠대요. 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시면 돼요. 다 나와 제공되니까. 그래서 이건 작년도 결과. 우리 작년에 뽑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 이 정도입니다. 근데 평균이 1.4부터 쭉 나왔잖아요. 이 평균이 뭐냐면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과목 평균.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전과목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 한번 뽑아보셨나요? 아직 안 뽑아보셨죠? 중학교 때는 보셨겠죠?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생활기록부 기재 양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겠죠. 고등학교 끝나갈 때쯤 되면 생활기록 뽑으시면 보통 한 15장에서 18장, 20장 정도까지. 중학교 3학년 생활기록 뽑아보시면 7, 8장? 안 되죠. 딱 필수 기재사항만 보통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갈 때 세특을 보든가 정성평가가 없으니까. 근데 대학 갈 때는 정성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이 항목들에서. 그래서 이 항목들 이제 기재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보시면 대학은 아까 보였지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이거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학업 역량 ABC 뭐 이렇게 4가지 ABC하고 또 세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4가지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을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4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까 부산대 그 배점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대학들은 중요하게 볼까요? 학업 역량 제일 중요해요. 인성은 어때요? 생활기록부에 잠, 게으름, 불성실함 못 적어요 선생님들이. 50년 동안 보관되는 건데 우리 아이인데 그래도 아무리 이게 미운 놈이라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그걸 적어요? 그럼 다 평균 이상으로 적어주셔요. 우리 아이가 자기소개 쓰는데 저는 게으릅니다. 저는 공부할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을 나이 없어요. 인성은 다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인성에서 점수가 아이가 구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발전 가능성은 어때요? 발전이라는 건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일이잖아요. 우리 대학 오면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보단 지금 어떤가? 학업 역량. 그다음에 우리 과에 얼마나 진짜 학과에 관심이 있는 거 없는가?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C 받으면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거 배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대학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배점이 크게 뭐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교과 수업 듣겠죠. 수업 들으시면 선생님들이 숫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고 세특을 적어 주실 거예요. 대부분 특기사항 그죠? 근데 그 위에 또 뭐냐면 수상,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 다양한 것들을 학교 안에서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뭐가 제일 여기 보시면 다 제가 연결시켜 놨어요. 다 관련이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베이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면서 이런 게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잘한다면 공부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학업 역량이 바탕이 되면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해달라. 대학들이 욕심이 많아요. 공부도 잘하면서 비교과 활동도 잘하는 애를 뽑겠지만 굳이 뽑으라면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는 거고 맨 끝에 이제 이런 걸 종합해서 선생님들이 쓰는 게 학생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걸 제대로 안 하는 아이한테 이걸 써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 해야 돼. 수상 경력은 이제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죠. 자율활동, 자동봉사 아까 500자씩 쓸 수 있었던 거. 동아리 활동 쓸 거고 봉사, 진로, 독서 이렇게. 독서는 아시겠지만 책 제목하고 지은이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종합전에 결정하는 제일 핵심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가끔씩 이제는 이제 진로 희망상을 안 적어요. 원래는 적을 때 1학년 때 진로 희망, 2학년 진로 희망, 3학년 진로 희망이었는데 교대 사정관이 저한테 와가 제일 부탁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초등교사를 원하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우리 소문 다 나있기는 뭐냐면 교대에 가려면 1학년 때부터 초등교사 해야 된다. 근데 자기들 아니래요. 옛날에는 그런가 모르겠지만 자기는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직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수평적인 게 중요해요. 1학년 때 그 선생님들 혹은 2학년 선생님 예를 들면 2학년 때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몇 과목쯤 돼요? 한 10과목 돼요. 그다음 담임 선생님 있죠? 동아리 선생님 있죠? 진로활동 선생님 있죠? 그다음 또 친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14분이 관찰을 하셔요. 그래가 각자 500자씩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14분이라 하면 7천자예요. 7천자를 적는 내용 중에서 이 아이가 표현력과 탐구력, 지적, 호기심이 매우 뛰어난 아이다. 13, 4명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한 서너 명의 선생님이 적어줬어요. 그럼 얘는 그런 아이가 맞아요. 근데 어떤 보니까 유독 국어 선생님만 얘가 지적 호기심 뛰어나다고 적어놨어요.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알고 보면 같은 선생님, 담임이었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고 나머지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동시간대에 다른 선생님들이 각자의 언어로 똑같은 표현을 해주면 그건 진짜겠죠. 대학들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특기사항들. 그래서 요거를 잘 찾아요. 양적인 부분은 숫자만 중요해요. 신성적. 그 외에 양적인 건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어떤 분이 400시간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떨어질 거예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현실에서 400시간을 봉사활동 하려면 100일을 나갔단 말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독서를 한 50권 했다. 1년에 독서 50권 했다. 반드시 검증할 것 같아요. 검증했는데 진짜 얘가 50권 하면 진짜 역량이 뛰어나다. 합격이겠죠. 50권 읽었는데 제대로 대답 못한다. 생기부 전부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양적인 부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질적인 부분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선생님들로부터 평가를 질적으로 우수하게 받아야 된다. A 학생과 B 학생이 있습니다. 같은 수학 과목인데 1학년 2학기 때 받았어요. 이렇게 갔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A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셔야 되죠. 함정이 있겠지. B 이라면 안 돼요. A가 평균 1이고 B는 평균 1.4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기준에서는 1.4가 1을 이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게임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번 볼게요. 이수산 있으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이 이렇고 A 학생 받은 원점수가 이거예요. 89점인데 이 학생 1이에요. B는 87인데 2예요. 이 학교 1등급 컷은 88점이겠죠. 재수 1, 아깝게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94, 93인데 1, 2예요. 그럼 이 학교 컷은 94겠죠. 94, 재수 1, 아깝게 2. 근데 여기는 88, 91, 87 원점수예요. 얘는 199배. 이거는 전교 1등이겠죠. 얘는 이런 걸 사례를 보면 재수로 1을 쓸 가능성도 있죠. 어차피 우리는 4%까지니까 200명이라면 A는 계속 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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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등으로 1등인 거고, 그러니까 1등급인 거고, B는 9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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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등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지 안 할지는 모르죠. 우리 정확하게 안 봤으니까. 근데 숫자는 이런 걸 보여주고 세특은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 좋으신가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대학들이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네 할 거예요. 그다음 성적 수상은 장려. 근데 밑에 있는 학생은 다양한 편견의 의미를 배우고 의사결정에 뭐하고 논리를 요약함.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네요. 위에 거하고 참 다르게 보이시죠? 상은 보니까 장려, 우량, 최우수 점점 발전을 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뽑혀야 될까요? 왜요? 1이고 1.4인데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B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가 2등급 안에는 다 학업 성적을 A를 준다면 학업 역량을 나머지에서는 얘가 월등히 뛰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와, 그 학교 1.4는 붙고 1은 떨어졌어. 그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대학 이상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게 숫자만으로 나오는 거는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종합 전형은 숫자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숫자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원점수를 해석을 한 거예요. 교과 전형은 원점수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만 여기는 다양하게 해석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채특이나 이런 것 등등을 보조자료로 충분히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파트는 다 학업 역량이잖아요. 학업 역량에서도 어머님들이 1.4를 선택했잖아요. 제가 설득력이 혹시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1이 아니고 1.4를 선택할 수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똑같이 6등급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 반인 수가 조각에서 1등급을 받으면 좀더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수학교육과 갈 나이예요. 수학이 3이에요. 어떤 아이는 둘 다 평균이 3인데 어떤 아이는 수학이 계속 3이에요. 어떤 아이는 수학은 1인데 영어가 5예요. 그래서 3이에요. 수학교육과 교수라면 누구 뽑아야 돼요? 수학 1인 애를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5가 눈에 밟히지만 뭐 수학 원서를 안 가르치면 되잖아요. 1을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교과 전형에서는 똑같이 3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단위수도 말씀드렸고 과목 간 우열도 있을 수 있죠. 국어 교육과에서는 당연히 국어를 더 열심히 봐야죠. 사회학, 역사학과에서는 역사 잘하는 애가 더 중요하겠죠. 일본어 과목이 안 중요하겠지만 안 중요하다 실수입니다. 덜 중요하지만 일본어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목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주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는 거. 이제 이거를 제가 부모님도 오시면 좀 잘 보여드리는데 이제 요게 이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보통 저희들 이제 대면 상담을 받거든요. 부모님 오시면 우리 아이 내신이 평균이 2등급인데요. 서울 지역 원서 쓸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저희들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대답을 원하시잖아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100날 물어보셔도 합격한다는 말 안 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걸 보여드려요. 이게 뭐냐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이게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7, 뭐 21, 23 평균하면 15대 1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15명 중에 한 명만 뽑으면 돼요. 근데 요거를 또 보시면 추합률도 나오거든요. 쭉 보시면 평균 내만 100이 좀 넘어요. 10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10명 뽑을 때 추가 10명이 다 합격하면 추가 합격률이 보통 100%. 20명이 다 합격이 200%. 그러면 3대 1인데 추가 합격률이 200%다. 이러면 전부 합격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3대 1 이하는 100% 합격이에요. 이거는 보통 면접 안 오는 애도 있고 최저가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추합도 많이 돌고 이래서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신 성적이 나왔어요.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합격자 평균 등급이 보세요. 이거 딱 보여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눈이 번쩍하면서 엄마 내 쏠 수 있겠다 라고 애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뒤에 요걸 한번 봐주세요. 국어 국문과 평균 합격자가 2.7등급이에요. 빨간색은 불합격, O표. 까만색 동그라미는 합격이에요. 동그라미가 다 1, 2 사이에 몰려있어요. 1.5부터 한 2.5 사이에. O표는 쭉 처음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1.5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내신성이 제일 얘는 한 1.3쯤 되는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5등급짜리 5.2등급도 붙은 거예요. 다양하게 붙을 수 있어요. 아마 이쪽 뒤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단정은 못해요. 그럴 가능성은 좀 있을 건데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내신성 여기 있어요. 2.0등급인 아이가 왔어요. 쓰면 붙겠어요? 지원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합니다.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15대 1. 추가 합격하더라도 7.5대 1이잖아요. 옆으로 하면.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명 되는 거예요. 써보면 되죠. 어제 원선 6장인데. 그렇다고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해가 무조건 한 장은 붙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 쓰면 불합격이고 쓰면 붙든가 안 붙든가. 그리고 서울 쪽 대학들을 가려는 아이들은 보통 이 정도 내신권에서 보통 있어요. 1점대 후반부터 2점대 한 초중반까지 쓰면 되죠. 선생님, 저 3등급인데 써도 될까요?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안 된다도 아닌 거죠. 내신이 낮을수록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학업 역량을 대학들이 이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오는 대학이면 학업 역량 한 2점대 초중반에서는 A, B를 구분한 경계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너머 있냐면 그럼 학업에서 B를 받았을 거잖아요. 앞에 A를 받았다면. 그럼 이 A를 넘으려면 전공적합성, 발전과 인성에서 그 아이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붙는 거죠. 다른 거에서 훨씬 우수하다면 붙겠죠. 내신도 3이고 비교과도 평범한데 붙을까요? 떨어지겠죠. 그럼 제가 아이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2점대 정도에서 있다면 충분히 써보시라. 근데 책임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런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만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쭉 늘어지는 과도 있고요. 띄엄띄엄 가는 애도 있고 여기 프랑스어과 이런 데는 이렇게까지 벌어지잖아요. 경희대인데 어학계는 수원에 있어요. 서울이 아니에요. 애들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쭉 늘어져요. 서울에 있는 과들은 달라요. 서울에 있느냐 아니냐가 또 엄청 차이가 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고교 연계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교과를 정량적으로 봐요. 교과 정량 40%에 서류 60%. 근데 추천을 받아야 돼요. 학교에. 추천 받아온다면 아이들 내신 성적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경쟁률은 어떤가요? 낮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스페인어과 6명 뽑는데 17명 왔어요. 2.8텔이잖아요. 수합률이 83%. 여기 보시면 떨어진 애는 몇 개 없고 붙은 애가 훨씬 많죠. 그죠? 이렇게. 붙으러 여기 엄청 높죠. 수합률이 257% 이런 데도 있고. 달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럼 성적이 낮느냐? 훨씬 좋죠.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1과 2 사이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추천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거니까 내신이 좋겠죠. 그럼 내가 추천을 받았어요. 내신이 3점대예요.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정량적인 점수에서 벌써 너무 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추천을 안 받는 게 더 답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3학년 올라가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만으로 혹은 서류만으로 모든 게 평가가 끝나고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역시 뭐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근데 이게 강의식이 아니고 질의응답식인데 질의는 이쪽에 장학사님 하시고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